증인의 필요성. 루이기 카푸아나 단편소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형사님.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가게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렇죠. 제가 전혀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뭐 약간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나는 이발사입니다, 형사님. 주님도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우리 가게에는 3명이 일하는데 면도와 빗질, 이발을 하는 이발사들이죠.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잠시 서서 머리를 극적거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심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다른 젊은 직원들보다 저를 더 선호하는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으십니다. 아마도 내가 간단한 농담 같은 것들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얼굴들을 다듬고 면도를 하고 그토록 많은 머리에 빗질을 해야 하는데 제가 형사님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일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날 아침에도 나는 그 사건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입을 크게 벌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래, 어차피 이 일은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었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이 어차피 일은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었겠지. 라는 것이었다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끝날 일이었거든요. 아마 형사님도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남편의 흉측한 얼굴을 마음속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형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거리를 따라서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래, 정말로 저건 범죄자의 얼굴이야 라고 생각하곤 했거든요. 물론 설명은 불가능한 직감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요. 물론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범죄인의 운명이 아니라 불운 때문에 흉측하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 경우에 나는 실수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친구이지 않았나요? 그는 여기에 자주 놀러와서 가게 앞 입구 쪽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자주라고요? 아니죠. 간혹이었죠. 형사님. 아, 이거 실례하네. 이웃사촌 씨. 그는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는 언제나 나를 이웃사촌 씨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불렀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 그래. 괜찮아. 라고 대답했죠. 저기 있는 의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사님도 이해하겠지만 그에게 아니 안 돼.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례한 것이었죠. 이발소는 일종의 공공장소 같은 곳이죠. 카페나 술집과 비슷하죠. 어떤 경우에도 돈을 내지 않고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있죠. 이발을 하거나 면도를 하지 않아도 되죠. 아, 이거 실례하네. 이웃사촌 씨. 라고 말하고 그는 저기에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담배를 피우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고 눈을 절반쯤 감고 있었죠. 그는 저기에 앉아서 30분 아니면 1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랬죠. 그리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들이었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형사님이 아마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악한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이요. 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든 아니든 들은 것들의 단어 하나도 믿지 않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말려들지 않는 방법이죠. 그러지 말고요. 무슨 이야기였죠?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봐요. 무슨 종류의 이야기였나고요? 뭐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다른 날은 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꽤 오랫동안 중언부언하면서 떠들게 되면 그들은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즉, 아름다운 아내는 신께서 주신 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나저나, 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 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렇다면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형사님,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에 와서 우리 가게 문 앞이나 안에서 앉아 있을 때면 언제나 나는 혼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는 눈이 먼 것이 확실할 거야. 그리고 만약 그가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확실히, 그러니까 형사님도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는 것이 확실해요. 그것에서 말이에요. 아마도 형사님께서 적당한 말을 찾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만. 딜레마요. 딜레마. 맞습니다. 맞아요, 형사님. 그리고 공증인인 비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면도를 하러 여기에 가끔 오는데 이런 경우에 걸맞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형사님이 말하는 단어가 이상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 말에 따르면 말이죠. 이 돈 이카시오라는 사람은 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손도 대지 않을 겁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설명하게 하시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양심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을 판단하지 말라. 너 자신이 판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저녁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요. 아무래도 아침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가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면도칼을 갈면서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에서 나는 그에게 인사말을 건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질문을 하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오더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조만간 내가 뭔가 미친 짓을 할 것이라고 말이야. 그래, 이웃사촌씨, 나는 그럴 거야. 그렇게 할 거라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잡고 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머리카락을 잘라드리죠. 라고요. 농담처럼 그렇게 말해서 그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그런 말을 한 적 있었나요? 그랬나요? 이전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상황이었죠? 형사님, 아시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말이 그냥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자면 챙겨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습니다. 이봐요, 이봐. 이전에 그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무슨 말을 했다는 건가요? 이런 세상에나? 나한테 제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형사님. 무슨 말을 했었냐고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누군가 그의 귀 속에 벼룩을 넣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불쌍한 악마의 마음속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한마디도 아니고 반마디 말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조만간 내가 뭔가 미친 짓을 할 거야. 라는 말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형사님.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말한 대답이 고작 농담이었다고요? 그렇다고 그에게 그럼 가서 그렇게 하라고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가 고개를 흔들면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씩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들을 수 있긴 하죠. 그렇다면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한테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털어놓곤 했습니다. 형사님도 알겠지만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묻어둡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묻어두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것들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만난 첫 번째 사람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와 첫 번째로 마주친 사람은 아니었겠군요. 당신은 그의 집에 가끔 방문하곤 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그냥 이발사로서 그를 만났습니다, 형사님. 다만 그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부르는 경우에만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나는 너무 늦게 그의 집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도 가끔씩 그의 집에 가곤 했었나요? 의도적으로 말씀입니까, 형사님?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내가 혼자 있는 것을 보면 당신은 혹시 이 무슨 중상모략입니까, 형사님?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까? 그녀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마도 농담처럼 한두 마디가 내 입에서 흘러나온 적은 있었을 겁니다. 형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여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멍청한 짓을 끊지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농담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결국 당신은 그녀를 협박했으니까요. 정말 중상모략입니다. 그녀를 협박했다고요? 내가 무슨 이유로 그랬다고들 합니까? 그녀와 같은 기질의 여자들은 협박의 대상이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식으로 비열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린 학생이 아니니까요. 열정으로 인해서 사람은 온갖 종류의 멍청한 짓을 하게 되죠. 그 여자야말로 어떤 짓이든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신을 정면으로 마주한 상태에서도 신을 모독할 수 있을 겁니다. 열정이요? 나 같은 나이에요? 형사님, 나는 40대입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는 나도 여러 멍청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런 여자와 연루된 일에서는 터무니없습니다. 나는 눈먼 사람이 아닙니다. 돈 니카시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젊은 친구가 불쌍한 바보가 그녀를 위해서 상당한 돈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여자들의 방식이죠. 그녀들은 특유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남자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깡패 같은 남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약탈하고 괴롭히죠. 그 남편 역시 그녀를 때리곤 했습니다. 굉장히 자주요, 형사님. 그리고 나는 그 불쌍한 남자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녀가 내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녀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멍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말입니다. 돈 니카시오가 나에게 조만간 뭔가 미친 짓을 할 거야. 라고 말한 그날 그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런 척하더군요. 아니죠. 아까 당신이 한 말은 달랐죠. 아니, 맞아요, 형사님. 나는 아까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 기분을 망치게 만들어 주겠어.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 가게 되면 말이야. 물론 나는 그녀의 남편을 대변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 자랑을 했던가요? 친구라면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겠죠.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죠? 나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은 너무 부드럽거든요.
당신의 협박이 문제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협박만이 아니고 약속, 거듭된 약속이 그랬고요. 거기에 선물도 있었죠. 반지며 여러 개의 귀걸이며 그런 선물을 줬죠. 당신이 그녀에게. 그건 사실입니다. 나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주머니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 아내의 것입니다. 너무 과한 선물들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선물을 줬습니다. 돈 니카시오가 뭔가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될 수만 있었다면 이렇게 혼자서 말했을 겁니다. 그 젊은 친구가 하려는 일을 막을 수만 있었다면 아마 그냥 시간을 조금 들여서 돈 니카시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이봐 친구, 나에게 그 반지와 귀걸이를 돌려줘. 아마 그에게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명예를 아는 친구거든요. 돈 니카시오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말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간청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거의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어요. 아, 형사님. 우선 이 말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남편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돈 니카시오가 생각하기만 했던 뭔가 미친 행동을 내 스스로 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주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했죠. 그건 아주 명백한 사실이죠.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했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도 가질 수 없어. 연인 이야기죠. 돈 니카시오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남편을 음해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남편은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믿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사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었죠. 어쩌면 우연히도 몇 마디 말들이 내게서 흘러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명예를 아는 사람도 가끔씩은 침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말이나 행동은 없었습니다, 형사님. 돈 니카시오, 그 자신이 나의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돈 니카시오 말은 다르더군요. 그 사람도요? 그 사람마저 나를 배신했습니까? 그가 나의 반대편으로 돌아섰습니까? 정말로 감사함을 표시하는 훌륭한 방식이군요. 그로서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 흥분하지 말아요. 다시 앉아요. 아까 우리의 대화를 시작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항하듯 말했어요. 전혀 모른다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당신은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군요. 당신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을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혀요. 당신은 나를 궁지에 몰고 싶은 건가요, 형사님?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열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스스로의 발로 궁지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요, 형사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그 남편을 부추긴 것은 명백하죠. 아니, 부추긴 것 이상의 역할을 했죠.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이에요, 형사님.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당신과 그녀의 남편이 아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위험한 행동을 그만두라고 설득하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둬.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자네가 운이 좋지 않아서니까. 그러니 그가 그 사람이 맞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다른 누군가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 썩어 빠진 짐승 같은 놈만은 안 돼.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때 당신은 저쪽 거리로 이어지는 골목에 서 있었죠. 초조한 기색으로요. 누가 거기에서 나를 봤습니까? 누가 우리를 봤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형사님, 당신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이봐요. 아는 것을 모두 털어놓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게 당신을 위해서 훨씬 나을 거예요. 여자 한 명이 증언을 했어요.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친절한 행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친절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당신은 그날 저쪽 골목에 서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형사님.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그를 도우려고 최대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멈추려는 어떤 시도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을 즈음 거리를 텅 비어 있었고 시계탑이 종이 11시를 알렸습니다. 나는 화를 내면서 그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당신 입술에서 말을 끄집어내려면 집게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 다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형사님,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어두운 거리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죠. 언제나 그런 식이죠. 나는 몸을 돌렸고 돈 니카시오가 자신의 현관문을 열고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길에 붙어있는 현관문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뛰어갔나요? 보통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니까요. 나는 머뭇거리면서 현관문 앞쪽으로 갔습니다. 집안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럴 수 없었을 텐데요. 그랬다면 다른 여자가 가로등 불빛에 비춘 당신 모습을 알아봤을 테니까요. 가로등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한 명씩 차례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은 사람은 둘 중 누구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현관문이 바로 닫혔거든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중이었고 나는 그들이 허덕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팔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뛰라고 이웃사촌 씨. 도망쳐. 이건 당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해서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증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 돈 니카시오 역시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쌍한 여자는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도망을 친 다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문에서 읽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조금 더 현명했다면 아내를 먼저 죽였을 겁니다. 사악한 잡초는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하니까요. 저 사람은 뭘 적고 있는 겁니까, 형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죠. 당신의 증언서예요. 서기가 지금까지 적은 것을 큰 소리로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서명을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게 해를 끼칠 일은 없습니까? 나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당신은 아주 촘촘한 그물로 나를 얼검했습니다. 냇물에 사는 물고기처럼 말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면도칼로 그 죽은 사람이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낸 거죠? 정말 돈 니카시오의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오주님. 그렇습니다, 형사님.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누구도 예견하는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가 우리 가게로 와서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웃 사촌 씨, 나에게 면도칼을 좀 빌려줘. 옥수수가 있는데 자르는 것이 어려워.
그가 말하는 것이 아주 정직했기 때문에 나는 망설이지 않고 면도칼을 빌려줬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에게 경고도 했습니다. 조심해. 옥수수를 잘못 다루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농담이 아냐? 피가 조금 흘러도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자네한테 근심까지 빌려갈 생각은 없어. 이웃 사촌 씨.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면도칼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것을 어딘가 가져간 것 아닌가요? 내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기억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몰아세울 생각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런 식으로 집요하게 부인하지 말아요. 결백하다고 저항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나을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자명하거든요. 어떻게 열정이 마음과 머리를 광기로 몰아가는지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의 사람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형사님. 그 애처롭게 보였던 여자가 나에게 마법을 건 겁니다. 그녀가 나를 음모에 빠뜨린 겁니다. 그녀가 안 돼요, 안 되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나는 더 크게 미쳐갔습니다. 마치 그녀가 안 돼요, 안 돼라는 불을 내 몸에 쏟아붓는 것처럼 나는 완벽하게 미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직면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마법에 걸려 있었습니다, 형사님. 나는 스스로를 궁지에 모은 겁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 이렇게 다시 돌아왔고 운이 따른다면 주어진 형기를 모두 마치고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세상의 정의요. 진정한 유일한 문제의 시작점인 그녀가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하면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내 신성한 손을 들고서 맹세합니다, 형사님. 감옥에서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녀가 늙고 흉측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녀는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녀는 영원히 괴로울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녀가 외쳤었죠. 하지만 나는 그래, 그래, 그래라고 외칠 겁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그녀의 피 한 방울까지 뽑아낼 겁니다. 언제가 됐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증인의 필요성. 루이기 카푸아나,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